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복구돼 민원 업무를 재개하는 오늘부터는 서류 발급 등의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먹통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울 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요일부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 원인이 인증 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면서 토요일 새벽 이 장비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 24와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비 자체 문제인지 설치된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현재까지는 해킹이 원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초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 네트워크 장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때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데이트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이른바 롤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롤백을 해가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롤백이 잘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절차상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선 주요 장비 유지 보수를 규모가 큰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직이 작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투입하는 인력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그런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쌓인 민원과 새로운 민원을 함께 처리하려면 현장에선 혼잡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주 내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던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증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생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5대 분야 40개 주요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과 새만금 사업,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의 복원과 증액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상당수 상임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증액 심사는 정부 동의가 필요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은 심사 과정에서 거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내용을 놓고 청년 비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른바 혁신계 의원들이 주도한 청년 간담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당 상황을 보면 독재, 공포가 떠오른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민주당이 2030 세대를 공략해 마련했던 현수막 문구입니다. 청년층을 정치와 경제의 무지한 세대로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자 문구를 삭제했고 당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된 업체에서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을 했고 총선기획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자칭 혁신계 의원 4명이 주축인 원칙과 상식의 첫 행사인 청년 간담회에서도 현수막 논란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토론과 비판을 허용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독임제 행정관청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유일체제다 보니까 오류에 빠져 있어요. 참석한 청년 정치인들은 민주당 하면 독재, 공포, 내로남불 등이 떠오른다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지도부와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날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방탄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행태를 계속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청년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해놓고선 사과도 없이 궁색한 변명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젊은 층이 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여겼으면서도 정작 청년층에 대한 깊은 고민조차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 비명계가 공개 활동에 나서며 정풍운동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수막 논란이 불러온 청년층 민심의 동요가 야당 계파 갈등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며 다음 달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광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오늘부터 나흘간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국빈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부터 41발의 예포와 왕실 근위대 사열, 마차 행진과 국빈 오찬과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을 주제로 영어 연설을 진행하고 리시 수넥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 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오는 28일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을 계기로 은행권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3시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과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의 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자 이익의 기부나 취약계층의 저금리 전환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동시간 개편 등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하게 대응해온 정부는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환영하며 동행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겪으며 노동계와 대화의 중요성을 느낀 결과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근로시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가 입장이 있을 거고 경영계도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입니다.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이른바 패키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분위기는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한 조치도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회계 자료를 아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에서 배제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과 국제 기준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재개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노사정 각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태도가 일시적인 화해의 제스처에 그치지 않아야 진지한 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지난 18일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정이 한 달째 북한 언론에 등장하지 않아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세 번째 발사를 예고하고도 지키지 못했는데 러시아의 무기 제공 대가로 위성 기술을 넘겨받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이번 달 30일 우리가 최초로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으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도움으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엔진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 발사장으로 이동하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발사할 경우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해 제정한 미사일 공업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지역 정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찰 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 지난달 19일 러시아 외교장관 접견 이후 한 달째 자맹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 가장 오랜 기간 동정 보도가 없는 것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맥주 축제 운영진이 10억 원대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잠적해 참여업체 40여 곳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발을 동동 구르던 피해자들은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까지 앞세웠던 화려한 축제의 뒷모습,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노량진 축구장에서 막을 연 서울 맥주축제. 가수 코요테와 이찬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며 열흘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물품 대여 사업을 하는 손덕원 씨도 이동식 화장실 40여 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축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생겼습니다. 이틀 안에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행사 운영진들이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축제 조직이 사내이사는 행사 이후 위원회를 사직했다며 발을 뺐습니다. 결제 금액은 전체 6,6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900 얼마 정도? 배송이라든지 운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청소를 용역을 했던 인건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선지급을 다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마저도 저한테 이렇게 닥달을 하시니까. YTN 취재진이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고 운영진들도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 나 빼갔어. 자기들. 운영진들이 잠적하면서 행사 부스 보증금이나 카드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업체만 40여 곳,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하고 구청장이 축사까지 했던 상황이라 지자체 행사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네 구행사, 단순 대관이 아니라 구행사회 같은 개념으로 내부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또 소식지에도 내고 다 냈단 말이에요. 동작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은 민간 행사에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구청 차원에서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 홍보지나 이런 데다가 실었던 거거든요. 벌써 한 달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축제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에 부푼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불경기에 대금까지 받지 못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로봇 산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로봇 때문에 한 해 3명꼴로 숨졌는데 안전관리 책임자에겐 대부분 벌금형 등 느슨한 법적 책임만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영화 속 미래에서 인간과 공존하던 로봇의 제일 원칙은
공격성을 띤 변종의 등장으로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지난 7일 경남 고성군 파프리카 선별장에서도 영화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박스로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하고 집게팔로 집어들어 40대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같은 산업용 로봇 산재 사고로 지난 5년간 모두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해 3명꼴로 로봇 보급이 늘어날수록 사고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작동한 로봇을 처벌할 수는 없는 만큼 안전관리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15년 이후 이루어진 로봇 산재 사고 1심에선 하나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 에어컨 실외기 부품 공장에 자재 이송 로봇이 갑자기 움직여 2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을 당시 업체 대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자동차 부품 공장 용접 설비를 고치던 20대가 센서 오류로 재가동된 로봇에 등이 떠밀려 사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역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로봇 안전 규정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라며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 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 수행하는 문화가 이후에 현장에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기구 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등 산재 엄격해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로봇 사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 팔공산에선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혀 10대 여학생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광주 무등산에선 관광용 모노레일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승객 18명이 2시간 넘게 고립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탈진 도로 위에 뒤집힌 승용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팔공산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에는 20대 운전자 A씨와 청소년 4명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휴일 나들이를 갔다가 어둑해진 시각 내리막길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주분기점 부근에선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재까지 발생해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맨 뒤에서 처음 앞차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유원지에선 무등산 자락을 돌던 모노레일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8명이 2시간 넘게 산속에 고립됐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선 낙동강대교 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난데없이 불이 나 운전자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5,000톤급 모래 운반선이 근처 섬과 부딪혔습니다. 운반선은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기울며 침수했고 선원 13명 전원은 30분 만에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급습했던 가자지구 최대 병원에서 찾아낸 55m 길이의 지하터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외국인 인질들을 이 병원에 데려왔다는 사실도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이스라엘군이 찾아낸 지하터널입니다. 병원 건물 옆 공터에 세운 천막 아래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3m 아래로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수직으로 7m 더 내려가면 수평으로 된 주터널과 만납니다. 주터널은 입구에서 5m쯤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이고
이곳부터 50m가량 터널이 이어집니다. 터널 끝에는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방폭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폭문은 하마스가 우리 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병원 건물이 하마스의 테러에 쓰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병원을 급습한 이스라엘군은 이곳이 하마스의 작전 본부이자 인질 억류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달 공격 때 붙잡은 외국인 인질들을 이 병원에 데려오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머리를 천으로 가린 남성을 급하게 병원 안으로 끌고 갑니다. 웃옷을 벗은 남성이 팔에 부상을 입은 채 병원 침대에 실려 이동하고 다른 한 명은 대원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인질로 잡혀갔던 태국과 네팔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Hamas was hiding and murdering our hostages in Shifa Hospital. Hamas was building terror tunnels underneath Shifa Hospital. 이 병원에 입원했던 미수가 31명은 가자 남부 라파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기들은 곧 이집트로 옮겨져 진료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일면들에는 이렇게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여럿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롤드컵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결승전이 펼쳐졌고 중국 리그팀과 맞붙는 한국의 리그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모여서 응원한 겁니다. 다음 면도 함께 보시죠. 자, 여기에는 숫자로 본 롤드컵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먼저 가장 왼쪽에 1억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을 본 전 세계 시청자의 동시 접속 집계입니다. 누적 시청자 수로 따지면 4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결승전이 열렸던 고척돔 18,000석은 단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고 정가 24만 5천 원짜리 티켓은 300만 원에 안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또 44곳의 영화관에서도 결승전을 생중계했는데 이 자리 또한 대부분 매진이었습니다. 결국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는데요. e스포츠 대회 관전과 응원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 사용이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5,0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대회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침체한 e스포츠의 업계 분위기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플레이션 이런 기사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번들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제목에 쓰여 있습니다. 지금 확대된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일반적으로 낱개나 소포장 제품보다는 대용량 묶음 상품을 사야 조금이라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온라인에서 즉석밥이나 기저귀, 컵라면 등을 살 때 오히려 대용량 묶음 제품들의 계단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묶음 제품이 더 쌀 거라는 소비자 기대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기업들이 마진을 더 남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들은 판촉 행사를 다양하게 벌이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는 낱개 상품이 더 저렴할 수 있다며 일부러 묶음 상품의 가격을 높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에 이어서 온라인에서도 단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일목요연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기망 행위를 벌인 기업은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역대급 엔저 바람탄 일본행, 주말 쇼핑 절반이 한국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제는 100엔당 원화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을 찾아서 쇼핑을 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본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외국인 관광객 1,989만여 명 중 한국인이 55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엔저의 면세, 또 백화점 등에서 주는 쿠폰까지 사용하면 관세를 내더라도 훨씬 더 싸다면서 비행기 값을 다 뽑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다음 면을 보면 산업 측면에서 이 엔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나와 있는데요. 다소 나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저가 나타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인데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 당시에도 엔저 여파로 한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0년 전처럼 엔저가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가격 경쟁력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주력 업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은 조선일보에 실린 올겨울 날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로 수증기가 활발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남부지방의 폭설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상청은 올겨울부터 눈 무게에 대한 예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은 물기를 머금은 정도에 따라서 습설과 건설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습설은 잘 뭉쳐지고 무거운 눈, 건설은 잘 흩어지고 가벼운 눈입니다. 같은 면적에 같은 높이의 눈이 쌓인다고 봤을 때 습설이 건설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무게는 가벼운 눈, 평균적 눈, 무거운 눈 등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예보하고 전북 일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점점 더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적설량 예보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붕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 관련 피해액 연평균 923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눈 무게 예보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세금을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먼저 남은 2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북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총급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더 빨리 돼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한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뿐더러 세금도 일부 빼줍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제율도 2배 확대됐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은행권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랑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나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은행의 상생금융과 관련된 관심이 높고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서 사회적 공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은행이 어떤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의 일부를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를테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저신용자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은행권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라든지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은행권의 이제 임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들은 또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독과점 구조에서 고금리 이자액을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에 이렇게 비판적인 좀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도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GDP의 100%를 넘어가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많으면 당연히 이 이자가 올라갈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계 입장에서 또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걷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은행들이 오히려 이제 서민들을 좀 힘들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이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과는 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 주식회사 업무에 정치권이랑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고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은행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은행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 불안으로 이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업은 진입과 퇴출이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좀 부실화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퇴출시키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좀 경영이 방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행이 부실화가 되게 되면 사실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업에는 어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까다로운 감독이나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과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제 은행들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독과점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이윤을 뭐 환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시장 원리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산업이 독과점이 아니라 완전 경쟁 체제인 국가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국가는 뭐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할 때 뭐 은행업이 완전 경쟁으로 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점 체제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뭐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들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경쟁을 좀 불어넣는 그런 이제 정책을 써오고 있긴 하지만 이 과점 체제 자체가 완전 이제 바뀌는 그런 굉장한 큰 구조 개혁 같은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횡재세입니다. 일단은 횡재세 지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windfall tax라고 하는데요. 이제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진 이제 과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횡재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미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이 많이 나면 사실은 법인세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어느 정도 누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과적인 이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더 높은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횡재세를 이제 은행에 부과하자.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횡재나 다름없으니까 그 초과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회에 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횡재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횡재세를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아니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면 뭐 그런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것인지 뭐 그거는 기대할 수가 좀 없을 것이고요. 지금은 뭐 정유업계라든지 은행과 같은 이런 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올렸을 때는 그럼 횡재세를 계속해서 다른 기업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부과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에 기업은 초과 이윤을 내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이윤을 많이 낼 필요가 없겠구나.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좀 약화시키고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혁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생금융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좀 금융부실을 촉발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더 대출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것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은행의 부실화를 또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는 여러 면에서 횡재세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겹치긴 하겠지만 이 야당에서는 횡재세 관련 법안을 좀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횡재세 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좀 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만약에 횡재세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그래서 횡재세라기보다는 이제 횡재세를 반드시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뭔가 사회에 기부를 더 많이 하고 공헌하는 것을 늘리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횡재세가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도 마냥 뭐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소비 활동을 좀 이제 달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올린 기업이 사회 공헌을 많이 늘릴수록 사실 그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또 영업 활동이 더 잘 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도 최근에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대외적인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기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뭐 횡재세가 비단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의 공헌도를 늘리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3년간 증시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7대 업종이라고 하죠. 뭐 메타버스, 가상자산 지금 뭐 그래프로도 나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 에너지, 코로나 이렇게 7대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장사, 이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이제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정관의 사업 목적을 이제 추가로 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요 7대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에 신규로 추가한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233곳 중에서 129곳은 그 사업 목적으로 신규 추가한 이 테마 업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정관에다가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공정 혐의 관련돼서 어떤 혐의 여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 특히 이렇게 테마 업종을 새로 사업 목적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매매 현황이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게 주가 조작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뭐 반드시 주가 조작이라고 하기는 뭐 어렵긴 하지만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요. 결국엔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이제 목적에 추가하고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대주주들이 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거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가 조작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기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에 비해서 좀 영업 손실을 좀 오래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이 잠식된다든지 하는 굉장히 영업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마 업종들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대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위법 행위와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지금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집중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게 될 이제 벌칙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런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행사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행사가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은 이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굉장히 큰 공휴일인데요. 이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이 금요일을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금요일에 연중에서 가장 최대의 쇼핑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이날을 기다리면서 뭐 내구재라든지 여러 이제 제품을 살 날을 이제 이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년 매출 한 70% 이상이 이날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7개월 만에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탄탄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 소매 판매가 이제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 지출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계속해서 소비가 둔화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일시적인 뭐 감소세를 낮추고 계속 다시 반등을 할지 뭐 이런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역대 최대 규모 미국인 1억 8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쇼핑에 나설 것이다. 이런 지금 뉴스를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중요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국내 산업이나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예,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하는 이제 제품 중에서 국내 제품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특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여러 가지 전자 산업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소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올해 시상식은 모두 69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K-팝 4개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스트레이키즈와 뉴진스는 시상식 축하 공연 무대에도 섭니다. 지난해는 BTS가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송 부문 등 3관왕을 차지하며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은 미중 정상, 전술적 화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숙명의 전략 대결 구도가 바뀐 건 아니어서 적잖은 뒤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년 만에 손을 잡은 미중 정상. 양국 관계는 바닥을 쳤지만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조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시진핑 주석은 일상 회복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봉쇄 압박 완화가 절실합니다. 这个地球容得下中美两国，我们各自的成功是彼此的机。 그러나 전술적 화해 국면에도 전략적 대결을 피할 수 없는 G2. 뒤끝이 장렬했습니다.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부른 게 대표적입니다. 순간 난감해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표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Well, look,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에이펙 개최국 정상으로서 단체 사진 촬영 때 중앙에 선 바이든. 시진핑은 가장자리에 세웠습니다. 시 주석도 현지 CEO, 농부들과 만찬에 공을 들이며 강경책 일변도인 미국 정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中国愿意同美国做伙伴，美国也不要赌中国输，不要干涉中国内政。 기시다 총리와 회담에 나선 것도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은 끝내 불발됐고 회의장에서 짧게 덕담을 나누는 선에 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도를 견제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아라비아해에서 첫 합동 순찰을 벌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파키스탄 남부 해안에서 진행된 해상연합훈련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사상 처음으로 아라비아해 북부 해상을 합동 순찰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파키스탄은 지난 9월 중국 북서부 간수성 주치안과 닝샤웨족 자치구 인천에서 3주간 공군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여사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센터는 로잘린 여사가 타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성명에서 정신건강, 간병, 여성 권리에 열정적인 옹호자였던 로잘린 전 영부인이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 10분 클랜스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며 그녀는 가족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에게 모두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CNN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전을 놓고 민주당 내 분열을 이유로 드는 시각도 있지만 2년보다는 81살로 트럼프보다 4살이 많은 고령의 나이, 그리고 경제 문제가 뒤처지는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무역 분야 협정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아이오와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IPEF 무역 분야 협정을 TPP2라고 칭하면서 다음 행정부 첫날 바이든의 TPP2 계획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침 공기가 가을보다는 겨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로 이맘때 수준이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낮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1도, 내일과 모레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0.5도, 안동은 1.5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중서부와 전북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고 이후로도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